시작됐습니다. 아까까지는 여러분들 1개월씩까지는 한국의 국권 침탈, 이거 한일 병탄이라고 말하죠. 이걸 한일 합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합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너무 좀 합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써볼게요. 한일 병탄 또는 뭐 국권 침탈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일제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저항은 이 시기에 어땠는지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일제가 무단 통치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부분은 24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로.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인들을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유를 다 박탈하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군인 출신 총독을 임명합니다. 총독이 거의 뭐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문관 출신이 아니고 군인 출신이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갔는지 대충 감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병경찰제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민간경찰이라고 하죠. 민간경찰. 그러니까 이 군인이 경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결심판권도 있어가지고 한국인들을 뭔가 3명 이상 모인다. 뭐 범법 행위가 있는 것 같다. 바로 직결로 심판해서 해당 경찰서로 데려가서 태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인 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사나 아니 공무원이 제복을 입기도 합니다. 제복을 입고 또는 칼을 찹니다. 소유라고 하면 되나?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언론 잘 안 나오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못 만들어내고 책도 못 펴고 그 다음에 모이는 것도 안 되고요.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토지, 조사, 사업이란 걸 버려버립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명목적으로는 조선인들의 토지에 대해서 근대적인 조약 관계를 만들어주겠다,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많은 이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그 조선인 농민들의 토지가 강압적으로 탈취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요거는 교과서 242페이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확실히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생각보다 공유지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소작권을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소작권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소유권만큼 셌거든요. 이 소작권을 말 그대로 딱딱 떨어지는 계약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이나 땅을 잇고 그 유리결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뭐 가만히 있으냐? 그거 아닙니다. 자, 이건 시기별로 나눈 거긴 한데 무단 통치대 따지면 한국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탭이라서 글자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가 있었고요. 국외가 있었습니다. 국외. 자, 국내는 두 단체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독립의군부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는 말 그대로 옛날에 조선으로 돌아가자 하는 복벽주의 단체였거든요. 임병찬이라는 분이 이끌었는데 대한광복회는 이게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공화정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공화정 수립은 그 전에 있었던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이어서 공화정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생겼다는 거죠. 공화정은 뭐냐?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국내 단체들은 일제가 무단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수가 체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제거를 당하게 돼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국외로 갑니다. 자, 국외는 크게 얘기하면 만주, 그다음에 연해주, 미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주 지역에도 보면 대표적인 게 있어요. 신흥 무관학교.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이혜영 선생이라고 서울에서 있었던 이 이혜영 선생의 여섯 형제분들은 모든 재산들을 처분하고 만주 지역에 가서 이런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재산을 다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여섯 형제가 가셨는데 광복했을 때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 이시영 선생밖에 안 이혜영 선생은 또 돌아가시고요. 굉장히 모범이 됐던 그런 가문이기도 하죠. 연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 있는 바닷가 접해 있는 지역을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도 뭐 광복군 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로 만들었습니다. 광복군 단체,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주에서도요. 안창호 선생 잘 아시죠? 안창호 선생이 대표로 되는 국민회 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이주민들도 노동자들이 많으셨는데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숙무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독립 지원군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하나 십시일반 자기들의 그 임금을 모아서 기부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세요.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910년대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건이 있었죠. 3.1 운동입니다. 자, 이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고요. 말 그대로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마무리가 될 때 강대국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승전국, 패전국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조약을 맺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 하면 또 이제 나 혼자 산다는 또 곰 인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그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각국에 있었던 여러 식민지에 있었던 민족들이 자기의 운명은 자신들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이것에 대해 많은 영감을 받았던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을 주장을 하자, 독립을 선언을 하자 했던 게 바로 이어진 게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리고 국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독립 의지들이 또 이렇게 결집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일제 무단 통치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 시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독립선언 낭독이 되고요. 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에 가서 또 시위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가 서울에서 이화학당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휴학을 하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천안, 병천,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한 게 바로 요 사례예요. 자, 근데 그 와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유관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 눈앞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런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서 이제 농촌으로까지 퍼지게 되면 농촌이죠. 오늘 필기가 잘 안 되네. 이 농촌에서도 무력 투쟁들이 이제 슬슬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해외로 갑니다. 해외.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있었던 한인들이 또 만세 시위도 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3.1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 3.1 운동에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전 계층이 나서서 했던 전 국민적인 민족 운동이기도 하고요. 전 민족적인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뭔가 단체가 있어야겠다라고 봤던 게 당시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탄생한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이따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에도 뭐 이런 영향이 퍼져서 중국이나 인도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설명 안 할 수 없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하이는 말 그대로 중국 땅이긴 한데 이 지역에 외국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외교 사절단도 많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보자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권분립,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국무원 이렇게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만들어진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어, 국내에서도 연통제 교통국을 설치해가지고 국내 여러 가지 그 민족운동, 독립운동들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해외도 사절단을 파견해서 특히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미국에 보내기도 아니 다시 한번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신한 청년단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로 파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가지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일제 탄압과 그리고 열강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민족운동을 결집하자고 만든 임시정부였지만 노선들이 많이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민족운동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노선을 좀 더 무력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당시 1920년대 이후에 막 탄생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회주의 운동가들 이렇게 나눠져서 또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까지 열면서까지 어떻게 좀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들만 남기고 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박은식 선생 여러 가지 여러 선생들이 계셔서 대통령도 하시고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김구 선생을 대표로 하는 체제로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1920년대 이제 일제 강제 통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당시는 문화 통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화 통치. 그래서 무단 통치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제, 그리고 무관 총관에서 문관 총관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초원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겠다. 했지만 보통 경찰도 마찬가지죠. 수와 장비를 늘리고 문관 총독은 한 번도 임명된 적 없고요. 이것도 다 기만이었고요.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차별도 많아지고 대학은 아예 만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제정책으로는요. 산미증식 계획이라 해서 일본에서 필요한 쌀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종자를 보급하기도 하고 수리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생산력을 늘리기도 하는데 이 참 수리조합이 무서운 게 이 수리조합비를 내게 해요. 사용료를 내게 해.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주합니다. 어디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20년대에 이런 일제 통치는 기만 통치였다. 그리고 민족 분열 통치였다고 보셔도 되는 게 뭐냐면 1920년대에 일제가 참정권 자치운동을 뒤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민족주의이긴 한데 타협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일본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은 뒤에 일본하고 타협을 해서 자치도 얻고 나중엔 독립까지 얻자. 우리가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투쟁할 필요 없지 않냐. 강제적으로 병합되긴 했지만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요. 친일파 양성으로 합니다. 친일파. 이걸 뒤에서 일본에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920년대 무장투쟁도 보시고 사회운동도 좀 보시겠습니다. 1920년대 봉오존 전투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 무력투쟁도 있었는데요. 일제가 이걸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간도에,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죠. 간도 지역에 참변을 일으킵니다. 한국인들을 학살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피신한 대한 독립군단이 러시아 땅에 있었던 자유시에 가는데 이 자유시에서도 소련군에 의해서 참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습을 한 여러 가지 단체가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 세 부를 만들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이렇게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2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설명을 할게요. 여성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해서 살림 내 것으로 해서 물산 장려운동도 벌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운동만 있었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청년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작운동을 해서 암태도에 있었던 소작쟁이도 있었습니다. 암태도는 섬 이름입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이라고 해서 당시에 백정들이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관습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현평사를 만들어서 백정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현평 운동도 벌이고요. 여성 운동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와중에 1920년대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아까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친일파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분열돼 있었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이제 통합을 하자, 유일당 운동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비타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결국에는 신간회가 있습니다. 이 신간회는 잘 나와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 와중에 일본은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 실시하기도 하고요. 학생운동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이 주로 주도한 60만세 운동도 이때 있었습니다. 자, 이 신관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는데요. 어, 지회도 설립하고 민중계몽도 하고 사회운동도 지원을 하는데 이때 어, 1929년에 우리 학생의 날 아시죠? 학생 독립기념일 이 광주에서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국으로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엔 1931년에 신간회는 해체되기까지 수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 지나서 1930년대 얘기거든요. 자, 이 1930년대는 말 그대로 일본의 무단 통치보다 더 심한 민족 말살 정치가 있었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는 말 그대로 한국인을 그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을 했냐?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든지 상해 사변이라든지 나중에 중일 전쟁 이제 중국과 이제 전면전을 벌이는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하는 나중에 1941년이긴 합니다만 태평양 전쟁까지 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세계와 전쟁을 벌여야 했죠. 특히 미국과 자기들 국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전쟁 물자와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동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여기 다 있죠. 내선일체 한국신민화, 공성여배 강요, 한국신민 서사, 신사참배, 창씨개명 어디서 한번 다 들어본 거죠. 그래서 제3차 교육 조선교육령을 하는데 조선어를 못 쓰게 해요.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합니다. 우리 쌤이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인데 이 국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천황에 신민된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국신민. 그걸 줄여서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국민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 걸 여기 다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민족 말살 통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으로는요 병참 기지화 정책을 벌이는데요. 이거는 기지화입니다. 기지화. 자, 이건 뭐냐면 조선을 말 그대로 군수 물자 공급처로 만드는 거예요. 인적 자원 수탈처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벌이기도 하죠. 이때 이 이후인데 일본군 귀환소 조직화도 이루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죠. 자, 그다음에 국가 총동원법도 사용을 하고 국민 정신 총동원 정신 연맹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병참 기지화 정책을 계속 벌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통합 운동도 벌이긴 하는데 조선 안에서 못 하니까 중국 관내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벌이니까요. 어떻게 통합이 돼 가는 과정인지 잘 보시고 끝내는 이제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는 한국독립당이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의열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봉길 의사 설명만 좀 할게요. 윤봉길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는 의열단이라든지 한인 애국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만들어져서 의열투쟁 이건 뭐냐면 일본국 적군의 요인들이나 식민기관들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훈커 공원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상해를 침략했던 일본군이 정승 기념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라기보다는 행사를 하는 거죠. 이때 윤봉길 의사가 연단에다가
물병 폭탄을 던져서 수많은 사상자를, 그 요인들을, 군 요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죽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놀란 거예요, 중국인들이. 자기는 전쟁이 졌는데 한국인 한 명이 와가지고,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수많은 요인들을 죽인 거야. 이 감명을 받았던 당시 중국 총통이었던, 총통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어 요즘 총통이라 합시다. 장제스 총통이 이거 감명받아서 임시정부를 지원을 해요.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승리, 이제 약간 승기를 잡고 있었던 당시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켜주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김구 선생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으니까, 서로 지원을 했으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우리에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후에 1945년 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습니다. 왜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했으니까요. 자,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의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다고 한들 서로 서구 열강들이 한국인들을 독립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그 뒤에 역사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